그 시절 세계적인 분쟁이 한창이던 동안 많은 물자들이 정확한 흔적도 없이 옮겨졌다. 일부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다른 것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갇혔다. 땅에 가라앉은 차량들도 있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은 피난처도 있었으며 긴급한 작전 중에 묻혀버린 장비들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아무도 그것들을 찾으러 돌아오지 않았다. 땅속에 남겨진 것들은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되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계획된 수색 때문이 아니라 토목공사, 침식 혹은 일시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였다. 발견될 때마다 그것들은 버려졌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시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으며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후에 과연 어떤 물건들이 지표 위로 올라온 것일까? 이름 없는 군인 네이슨 바스킨드 사건. 1944년 6월 쉐르부르 근처에서 한 미군 중위가 노르망디에서의 연합군 진격 도중 전사했다. 그의 시신은 파괴된 거점의 잔해 속에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실수로 이름도 국기도 없이 적군 묘지에 묻혔다. 그의 정체는 거의 80년 동안 잊혀졌다. 6월 23일 제899 전차 파괴대대 소속 중위 네이선 B. 바스킨드는 대전차 부대를 이끌던 중 독일군의 사격에 맞았다. 해당 지역은 초토화되었다. 혼란 속에서 그의 시신은 적군 병사의 것으로 오인되었다. 미군은 그를 실종자로 기록했다. 수십 년 후 국방부 문서에는 독일군이 매장한 시신 중 북미군 표식을 일부 지닌 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 있었다. 2019년 한 법의학팀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가족 기록과 대조한 DNA 분석을 통해 해당 유해가 바스킨드의 것임이 밝혀졌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 아래 발굴이 진행되었다. 검신은 외형상의 일치를 확인했고 유전자 분석이 남은 의문을 완전히 해소했다. 2024년 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복원되었다. 그해 6월 17일 그의 유해는 다시 안장되었다. 이번에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아래 노르망디에서 전사한 다른 군인들과 함께였다. 그는 DNA로 신원이 확인되어 종교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첫 유대인 참전 군인이었다. 장례식은 짧았다. 연설은 없었다. 단지 접힌 국기, 조총 예포, 그리고 가족에게 전해지는 공식적 인도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가족에게 이는 수십 년 동안 문서 속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존재를 처음으로 구체적 장소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조용한 저항, 영국의 숨겨진 벙커들, 잉글랜드의 숲지대, 웨일스의 언덕, 스코틀랜드의 외딴 들판 곳곳에 영국은 비밀리에 지하 피난처망을 숨겨두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던 시점에 조용히 건설되었다. 그것들은 눈에 띄는 요새도 전통적인 변경도 아니었다. 적에게 나라가 넘어갈 경우에만 활성화될 땅속에 묻힌 방들이었다. 전략은 단순했다. 그림자 속에서 저항하는 것이었다. 1940년 프랑스의 붕괴와 제3제국의 서유럽 확장에 직면하자 영국군 최고사령부는 보조부대의 창설을 명령했다. 이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지하로 사라진 뒤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철도 파괴, 시설 폭파, 통신 교란, 점령지 후방에서의 적군 장교 제거가 그들의 역할이었다. 이 셀 조직의 구성원은 지형의 정통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농부, 사냥꾼, 지역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폭약 사용, 은신, 근접 전투에 대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각 조는 4명에서 8명 사이였고 각 조의 피난처 하나가 배정되었다. 그 구조물은 작고 땅에 묻혀 있으며 나뭇가지, 돌, 식생으로 위장되었고 몇 주간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위장된 출입구와 보조 탈출로가 있었다. 내부에는 무기, 식량, 도구, 파괴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저장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시설들이 사라졌다. 일부는 붕괴했고 다른 것들은 식물에 덮였다. 그 존재는 극도로 비밀스러워서 피난처를 지키던 이들의 가족조차도 알지 못했다.
전사들 자신도 임무에 대해 전쟁이 끝난 후조차 입을 열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다. 2020년 내셔널 트러스트와 영국 대학들이 주도한 연구팀이 시골 지역의 지질 레이더 기술을 적용했다. 탐사는 인공적인 빈 공간, 터널 패턴, 매몰된 구조물의 흔적들을 드러냈다. 일부 장소에서는 출입구가 여전히 위장된 채 남아있었고 내부에서는 접이식 침대, 녹슨 탄약, 빈 용기 등 버려진 물품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난처들이 수십 년간 원형을 유지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건설되었음이 밝혀졌다. 설계는 지형에 따라 달랐지만 모든 구조물은 유사한 원칙을 따랐다. 협소한 공간, 보강된 구조, 기능별 구획, 숨겨진 탈출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구성원 후손들의 증언은 작전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음을 입증했다. 훈련은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되었고 군의 공식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벙커는 영국 전역에 걸쳐 400개에서 500개 사이가 분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발견된 시설들조차 당국의 결정으로 개방되지 않았다. 그들은 타임캡슐처럼 봉인된 채 보존되고 있다. 일부 표면적 물질만 분석을 위해 채취되었고 전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벙커들은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들이 존재를 정당화할 만한 상황, 영국의 함락은 끝내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건설은 패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수준을 보여준다. 극한 상황에서도 저항을 유지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다. 땅속에서 조용히 다행히도 필요 없었던 전쟁을 기다리며 존재했던 것이다. 전선에서 온 목소리, 시간이 숨겨둔 편지. 2023년 위스콘신의 한 중고 서점에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던 복원가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낡은 책 한 권에 안쪽 등받이에 붙어있던 봉투 하나였다. 봉인은 닫힌 채였고 날짜는 1942년 군용우표가 찍혀 있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상태는 온전했다. 그것은 미국군 제45 보병연대 소속 존 톰프슨 하사가 쓴 편지였다. 유럽의 어느 전선, 아마도 시칠리아 근처에서 보낸 것이었다. 수신인은 그의 여동생이었다. 단 2장의 편지였고 파란 잉크로 송을시로 적혀 있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더위, 맛없는 빵, 밤마다 들리는 소음과 소식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우들 사이의 농담도 잠들기 어려운 나날도 언급되었다.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돌봐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전해줘. 전투도 전장도 장교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이 아닌 일상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발견한 팀은 유족을 수소문했고 오하이오에 사는 존 톰프슨 하사의 손녀 줄리 카터를 찾아냈다. 편지를 전달받자 그녀는 할아버지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 말들은 수십 년 만에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다. 존 톰프슨은 1944년 노르망디에서 전사했다. 유럽에 묻혔다. 가족은 사진 몇 장과 훈장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이 편지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아마 귀국 배송 중 분실되었거나 돌아온 짐 속에 실수로 섞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편지를 품은 책은 사람 손을 거쳐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마침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열렸다. 편지는 디지털화되어 보관되었고 봉투를 포함한 책은 발견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었다. 현재는 전쟁 중 유실된 편지들을 주제로 하는 작은 순회 전시에 포함되어 여러 지역을 돌고 있다. 그 편지는 역사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1942년부터 멈춰있던 이야기를, 그리고 무려 80년 넘게 전해져야 할 사람을 기다려왔던 이야기였다. 매몰된 장갑차, 크로우랜드의 발견.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 주에서 연합군 군사 장비의 한 조각이 땅속에 묻힌 채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뎠다. 2021년 4월 고고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협력한 발굴 작업을 통해 농지 지하에서 부식된 수륙양용 장갑차의 골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전쟁 말기와 그 이후 훈련에서 영국군이 사용했던 버팔로 LBTT형 차량이었다.
수년 동안 이 땅은 경작되어 왔지만 지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지역 연구자들이 검토한 군 문서에 따르면 1947년의 훈련 중 몇 대의 차량이 연약한 집안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었다. 크로우랜드 역사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시한 지구 물리학적 조사 결과 지하 약 2m 깊이의 대형 금속 구조물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특수장비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점차 드러난 것은 궤도로 이동하는 상륙용 장갑차의 녹슨 외형이었다. 그것은 잉거솔 철강 디스크 회사에서 제작된 미국식 모델의 영국 버전인 LBT-H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의 차량은 연합군의 유럽 공세 당시 특히 습지나 수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크로우랜드에서 발견된 차량은 전후 훈련 도중 진흙에 빠졌고 평화 시기에는 비용과 효율을 이유로 회수가 중단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퇴적물과 식생에 덮여 완전히 매몰되었다. 발굴 중 놀라운 점은 구조물의 상태였다. 외부는 부식되었지만 내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출입문, 좌석 바퀴, 구동장치의 일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일부 진흙에 보호된 구역에서는 녹색과 갈색의 원래 위장색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습기와 뿌리로 손상된 내부 역시 기계 부품, 전선 배선, 도구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인체 유해나 전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차량이 영국 본토에서의 물류 지원용으로만 사용되었음을 나타냈다. 지면에서 인양된 장갑차는 보존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이송되었고 화학 처리를 통한 금속 안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주변 환경의 샘플도 채취되어 소재와 집안 간의 상호작용이 분석되었다. 이 장갑차의 복원은 연합군의 수송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후 영국 내에서 수행된 물류 작전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보조 기록들은 이 지역에 최소 10대 이상의 유사 차량이 1940년대 후반 배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현재 이 차량은 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로열 앵글리안 박물관의 임시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번 발견은 전쟁의 흔적이 꼭 먼 전장에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잊힌 들판을 파는 것만으로도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역사의 단편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히틀러 유소년단의 숨겨진 기록, 스위스 수도원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 스위스 중앙의 우리주 산악지대에 위치한 한 고대 베네딕토회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대규모 분쟁과 거리를 두며 존재해왔다. 석조 건물, 수도원 방들, 교회 문서들은 오직 침묵 속의 역사를 간직하는 용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1991년 건물의 구조 보수 작업 도중 건물 동쪽 날개의 이중벽 뒤에서 뜻밖의 공간이 발견되었다. 원래 설계돼 없는 벽돌로 봉인된 방이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히틀러 유소년단의 물류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다. 벽을 조심스럽게 철거하자 금속 상자 여러 개가 임시 선반 위에 정렬된 채 나타났다.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수도원의 일정한 실내 기후 덕분에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첫 상자를 열자 독일어로 표기된 폴더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에는 히틀러 유소년단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행정서류, 개인 기록, 그리고 1937년부터 1944년까지의 교육 지침서가 들어있었다. 스위스 당국은 즉시 통보를 받았고 역사학자 및 문서 보존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상자 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럽 국경지대에서의 나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체 기록이 담겨 있었다. 참가자 명단, 이념훈련 매뉴얼, 세뇌 센터 지도, 그리고 조직이 주최한 행사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넨 당국과 고위 청소년 간부들 간의 서신도 다수 발견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비독일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섹션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점령 지역 출신 아동들이 재교육 프로그램 해 조직에 편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폴더에는 이들의 나이, 가족 배경, 이념평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나치 정권이 자국 국경 너머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려 했던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보관 장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는 나치 조직이 활동한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적어도 물류 차원에서 나치가 수도원 같은 고립되고 눈에 띄지 않는 종교시설을 창고나 중계지점으로 활용했음을 입증했다. 문서들 가운데는 알파벳이 아닌 기호로 암호화된 인명 목록도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이는 민간인 행세를 하며 활동하던 비밀 모집 세포들의 암호 체계임이 밝혀졌다. 목록 일부에는 스위스 농촌 지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등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어 더 넓은 은밀한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했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도 구식이었던 왁스 음성 실린더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디지털화 결과 이 녹음에는 남독일 억양을 가진 교관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뇌 연설이 담겨 있었으며 행동 지침서와 절대적 충성심, 밀고 권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진들도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실내 촬영으로 제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체력 활동, 선서 의식을 수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청소년들이 소형 무기를 다루는 모습도 보였으며 이는 유소년단이 단순한 상징단체였다는 기존 설명과 모순되었다. 사진들 중 일부는 1944년으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 이들이 전선이나 도시 방어 임무에 투입되었던 시기를 보여준다. 잉크, 종이, 라벨에 대한 분석 결과 문서들은 실제이며 전쟁 말기에 저장된 것이 확실했다. 누군가 스위스 내 동조자 혹은 후퇴 중인 간부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러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 놀라운 점은 수도원이 수차례 개보수되었음에도 이 은신처가 무려 40년 넘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스위스 당국은 발견의 진위를 확인한 후 디지털 복사본을 유럽 주요 역사 기록 보관소에 전달했다. 자료는 미완의 피해자 기록을 보완하고 실종 아동의 행방을 추적하며 나치 세뇌의 범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 발견은 전쟁 중 스위스의 중립성과 종교재산의 물류 이용에 대한 논쟁도 새롭게 촉발시켰다. 오늘날 이 기록은 같은 수도원의 특수보존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치 역사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녹슨 상자들의 발견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여전히 은밀히 남아있는 나치 정권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한 건축 복원이었던 일이 침묵 속에서 작동하던 청소년 세뇌와 비밀 네트워크의 단면을 폭로하게 된 것이다. 독일 잠수함 U-86, 전쟁이 바다에 남긴 독성 화물. 노르웨이 서해안 앞바다 수십백 미터가 넘는 깊이에 1945년에 격침된 독일 잠수함 한 척이 묻혀 있었다. 수십 년간 그 존재는 잊혀졌지만 2003년 해저 스캔 결과 부서진 구조물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IXD 2형급의 독일 잠수함 U-864였다. 임무는 미완으로 끝났고 그 안에는 이미 폐색이 짙은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화물이 실려 있었다. U-864의 작전은 카이사르 계획의 일환이었다. 태평양으로 향해 일본 제국에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선내에는 고급 기술, 전문가 설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화물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1,857개의 밀폐 용기에 담긴 수은이었다. 전략적 지원 물자로 분류된 이 화물은 1944년 12월 독일 킬 항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기계 고장으로 인해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수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영국 공군의 폭격이 기지를 강타했다. U-864는 간신히 탈출했고 1945년 2월 6일 다시 항로에 올랐지만 먼 길을 가지는 못했다. 패드의 섬 근처에서 영국 해군 잠수함 MSM 벤처러가 그 존재를 탐지했다. 전례 없는 교전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수면 아래에서 누구도 부상하지 않은 채 전투가 벌어졌다. 수시간 동안 영국 측 지휘관은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각도와 시간을 계산했고 마침내 어로에 4발을 발사했다. 그중 하나가 명중했고 U-864는 두 동강나며 침몰했다. 탑승한 73명 전원과 함께 모든 화물도 바다속으로 사라졌다. 수십 년 후 해당 해역에서의 환경 조사를 통해 침전물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 원인은 부식된 U-864의 선체였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2003년에 해당 잔해를 정확히 위치시켰고 그 상태는 심각했다.
잔해는 불안정한 해저에 흩어져 있었고 수은이 담긴 실린더들은 여전히 밀폐 상태였으나 점점 파손되고 있었다. 내용물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바다로 유출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인근 해양 생물의 수은 수치가 상승했고 선체가 붕괴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결책을 두고 수년간 논쟁이 이어졌다. 인양은 위험 부담이 컸고 잘못된 조치는 독성 물질을 즉시 퍼뜨릴 수 있었다. 2017년 노르웨이는 봉인 방식을 선택했다. 오염 지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구조물이 설계되었고 2020년에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10만 톤 이상의 자재가 투입되어 해당 지역을 완전히 격리시켰다. 결코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될 것들을 봉인한 해저의 무덤이 된 것이다. U-864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채 또 다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첫 사례였다. 그 역사는 단순한 군사적 기록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쟁의 잔재를 상기시켜준다. 한때 군사 전략의 일부였던 것이 이제는 실질적 환경 위협이 되었다. 바닷속에서 전달되지 못한 화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더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총성이 멈추고도 끝나지 않는 갈등의 침묵 속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USS 인디아애나폴리스, 상어와 고요함 속에 잊혀진 크루즈선이 5,500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45년 7월 31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순양함 USS 인디애나폴리스는 필리핀해에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일본군 어뢰에 피격당한 결과였다. 충격은 너무도 강력하여 함정은 불과 12분 만에 침몰했다.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도 구명 뗏목을 펼칠 여유도 없었다. 약 1200명의 승조원 중 300명가량이 즉사했고 나머지는 불타는 태양 아래 물도 그늘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다. 그 아래엔 보이지 않는 위협, 상어가 있었다. 표류자들은 수일간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떠다녔다. 서로를 묶어 조류에 흩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일사병, 환각, 굶주림, 탈수, 염수 중독, 그리고 쉬지 않고 덮쳐오는 백지상어와 범상어의 위협에 시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신들이 떠오르고 생존자들은 하나둘 사라져갔다. 해군은 통신 오류로 인해 인디애나폴리스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닷새 뒤 우연히 그 지역을 정찰하던 미군 항공기가 표류 중인 생존자들을 발견했고 구조작전이 시작되었다. 구조된 인원은 단 317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바다에 남았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침몰은 미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해난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수십 년 동안 그 정확한 침몰 위치는 미스터리였다. 수차례 탐색이 있었지만 필리핀해의 해전은 깊고 광활하며 미탐사 지역이 많아 쉽지 않았다. 2016년 여름 해군 역사가가 하나의 기록을 발견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함정이 어뢰를 맞은 것으로 여겨졌던 위치보다 약 11시간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는 정보였다. 이 단서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이듬해 2017년 8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참전용사의 아들인 억만장자 폴 앨런이 이끄는 탐사팀이 마침내 잔해를 찾아냈다. 수심 5,500m 해저의 인디애나폴리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한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앨런은 트위터에 남겼다. 함체 옆면에는 여전히 선체 번호가 선명했다. 그것은 부서졌지만 온전했고 분명히 인디애나폴리스였다. 탐사팀은 첨단 기술을 동원했다.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ROV과 고해상도 소나를 활용했으며 탐색 범위는 600평방마일에 달했다. 잔해는 손대지 않은 채로 기록되었고 미 해군은 발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탐사팀은 생존자 가족과 일반 대중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저 영상 투어도 계획했다. 이 발견은 많은 이들에게 역사적 정의였다.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아서 리너먼은 72년이라는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어 기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슬프겠지만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발견은 단순한 기술적 미스터리를 푼 것을 넘어 70년 넘게 묻혀있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그 해저에 남아있던 것은 단순한 녹슨 강철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 이름, 결정, 그리고 희생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치의 비밀 요새, 생나제르 산 아래 숨겨진 요새. 프랑스 서쪽 끝 생나제르 항구 인근의 한 언덕은 수십 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밀림과 흩어진 바위로 덮인 그저 평범한 구릉으로 여겨졌고 전쟁의 파괴 이후엔 완전히 잊힌 곳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일꾼들이 땅에서 살짝 돌출된 녹슨 철문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그 무엇도 없다고 여겨졌던 땅 아래에서 프랑스 내 나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20m가 넘는 깊이로 내려가는 금속 계단이 있었다. 계단 끝에는 정밀하게 건설된 지하 복합 시설이 존재했다. 입구는 철근 콘크리트로 덮인 주 갤러리로 이어졌고 두터운 기둥들이 그 구조적 수준이 일반적인 피난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숨막히는 공기, 완전한 암흑, 벽과 천장에서 떨어지는 습기는 수십 년간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처음 이곳을 탐사한 인원들은 이를 단순한 방공호라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체의 규모는 그 가정을 부정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터널 중 일부에는 좁은 철로가 놓여 있었고 이는 중량 자재의 운송 흔적을 의미했다. 여러 방에서는 발정이 잔해 녹슨 수력 장치, 비어있는 저장소들이 발견되었다. 단순 은신처가 아닌 명백한 물류 및 작전용 시설이었다. 프랑스 지방 당국 문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건설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 군사 기록에서 1943년과 44년 사이 이 지역에서 이례적인 건설 활동이 관측되었다는 첩보가 확인되었다. 연합군 정보부는 독일 기계 장비의 이동과 화물 하역을 포착했지만 명확한 시각 증거가 없어 해당 지역은 우선 감시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폭격도 피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군과 함께 고고학자, 기술자들이 추가 탐사를 실시했다. 철문으로 밀폐된 방, 산업용 타일로 마감된 바닥, 독일어 낙서가 여전히 남은 벽들이 이어졌고 일부 복도는 붕괴되었지만 다른 구역은 완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 작전을 위한 다기능 벙커였고 병력, 보급품, 에너지, 통신을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명령구역,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은 철저한 군사 논리로 배치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이중 철문으로 보호된 방이었다. 내부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과 손상된 작전 책상, 희미하게 남은 필기 흔적이 있는 칠판이 있었다. 바닥에는 독일 고위사령부의 상징이 박힌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폴더들과 조각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이들 중에는 지도 조각, 물류 암호표, 대서양 연안 작전에 연루된 요원들의 명단 일부도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해당 정보는 프랑스 내 다른 나치 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 또 다른 밀봉된 방에서는 밀폐된 금속 드럼들이 발견되었고 군 실험실로 신중히 이송되었다. 분석 결과 이는 고성능 폭발물 혹은 연료물질 생산용 산업 화학물로 밝혀졌다. 이 벙커가 단순한 방어 목적이 아닌 실제 작전 수행 거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특이한 점은 전기 시스템의 보존 상태였다. 수십 년의 방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선은 아직도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술자들은 독립된 보조 발전기 하나가 측면 공간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주전력선이 끊겨도 자체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했음을 의미하며 이 벙커가 전략적 지휘기지로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이 대형 시설의 건설은 철저한 기만 작전을 통해 감춰졌음이 드러났다. 항구 지역에 눈에 띄는 벙커들과 방어선을 세우는 한편 인근 산지로는 억류 인력과 건축 자재가 몰래 반입되었다. 표면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비밀 요새가 조용히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질 분석에 따르면 이 공사는 수개월에 걸쳐 감시해 특수 장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벙커는 역사 연구 공간으로 전환되었지만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 많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나치는 외곽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비밀 작전을 정교하게 실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생나제르 벙커는 지도에 없고 연합군 전후 보고서에도 없다. 그저 잡초 아래에 묻힌 철문 하나에 누구인가 발을 걸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수십 년간 숨겨졌던 판터 전차, 독일 은퇴자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 2015년 7월 독일 북부 하이켄도르프 지역의 한 자택에서 당국이 나치 시대 예술품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평범해 보이던 주택의 지하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판터 전차 한 대가 거의 완벽한 보존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이 전투 차량은 전쟁 말기 독일군이 집중적으로 운용했던 중형 전차 모델로 단독이 아니었다. 전차 옆에는 대량의 탄약, 고사포 한정, 그리고 군용 물품 전체 컬렉션이 함께 있었다. 소유자인 84세의 은퇴 남성은 수십 년 동안 제3제국 관련 무기 및 상징물을 개인적으로 수집해왔다. 그의 소장품에는 나치 제복과 계급장, 흉상, 깃발, 그리고 과거 공식 건물에 전시되었던 조형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발견이 충격을 준 것은 단순히 물품의 종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규모와 철거 작업의 난이도 또한 이목을 끌었다. 전차와 관련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군 병력 20명이 동원되었고 작업에는 9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전차의 거대한 크기와 지하 공간의 협소함은 큰 난관이었다. 당국은 구조물 손상 없이 작전을 완수했으며 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장은 해당 전차 소유자가 과거 이 전차를 제설기로 활용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 증언에 따르면 판터 전차는 1978년 겨울 실제로 눈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어 차량이 일시적으로나마 작동 상태였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무기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발견된 무기들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 측은 무기들이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로 위협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잠재적으로 작동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8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5만 유로의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14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판터 전차와 고사포는 2년 이내에 박물관이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집객에 양도할 것을 명령받았다. 전차가 개인 주택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독일 및 국제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사한 비공식 전쟁 유물이 있다는 소문은 존재했지만 이처럼 대규모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것은 극히 드물었다. 이 사건은 전쟁 유산이 공식 기록이나 박물관 밖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전쟁 기계가 온전히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나치의 북극 기지, 그린란드 빙하 아래 숨겨진 샤츠그레버 기지. 그린란드 북동단, 황량한 프레데릭 8세 국왕의 땅이라 불리는 외진 지역에서 2016년 덴마크 탐사대는 70년 넘게 잊혀진 나치 기지에 얼어붙은 잔해를 발견했다. 덴마크 기상연구소 과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이 발견은 샤츠그레버라는 암호명을 가진 비밀 시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독일어로 보물 찾는 이라는 뜻의 이 기지는 전쟁 기록에도 전후 재판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나치의 북극 활동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이었다. 조사는 원래 냉전 시기에 방치된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 탐사에서 녹은 빙하 아래에서 금속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따라간 탐사대는 1910년대 독일어로 표기된 녹슨 드럼통, 발정이 잔해, 도구, 반쯤 묻힌 구조물들을 발견했다. 해당 지역은 워낙 고립되어 있어 위성조차 이곳을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탐사대는 제한적인 발굴을 시작했고 반쯤 눈에 묻힌 방들과 붕괴된 통로들을 발견했다. 내부에는 침상, 휴대용 난로, 의료 물자, 독일 라디오 장비가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고립된 환경 덕분에 내용물 상당수가 보존되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도 남겨졌다. 일부 탐사원들이 기지 내부에 들어간 직후 중독 증상을 보였고 후속 분석 결과 보존 식재료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분해된 방사성 물질에서 비롯된 독성 잔여물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확보한 후 탐사대는 금속관 속에 밀봉된 실린더에서 문서들을 발견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기지는 1943년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 산하 기상대가 세운 것이었고 북대서양 작전을 위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표면적 임무였다. 이는 독일 잠수함 유보트와 해상 수송대의 중요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문서에는 이 기지가 보다 비정규적인 임무를 병행했다는 암시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 중 하나는 비공식 항공로 도식 노르웨이발 화물 언급, 고이온화 상태에서의 신호 송출 실험 관련 언급 등이었다. 이는 이 기지가 고급 통신 기술 시험 장소로도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어떤 단편 기록은 휴대형 송신기를 통해 연합군 주파수에 간섭을 가하려는 실험이 있었음을 시사했지만 그 기술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샤츠그레버 기지는 극한 기후와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에 묻혀 역사의 바깥에 놓여 있었다. 회수된 기록에 따르면 1944년 말 이곳에서 북극곰 생식으로 인한 선모충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병에 걸린 병력은 잠수함을 통해 노르웨이로 후송되었다. 기지는 대부분의 장비를 남긴 채 폐기되었고 후속 활용은 예상되었으나 제3제국의 붕괴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번 발견은 제3제국이 단지 유럽 본토에 머무르지 않고 인프라도 인구도 없는 지역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기지를 운영한 사실은 장기적 전략 목표에 따라 고도의 물류공학 자원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린란드는 나치에게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 실험장이자 감시받지 않는 관측소였다. 문서 외에도 개인 장비와 유품이 회수되었으며 여기엔 일기장, 편지 조각, 사진 컵, 칫솔, 조리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혹한과 고립 속에서 살아간 기상병 및 병사들의 일상과 심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독일 및 그린란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발견된 유물은 분석 후 일부가 박물관에 이관되었고 위험 요소가 있는 잔해는 다시 빙하 아래에 묻거나 밀봉되었다. 현재 이 장소는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분류되지만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얼음 아래 묻혀있던 샤츠그레버 기지는 나치의 야심이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북대서양 작전의 비밀 한 조각을 드러내며 전쟁의 메아리가 인류가 거의 발을 딛지 않는 땅에서도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비스마르크 수심 5,000m에서 발견된 강철의 무덤. 1989년 미국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가 이끄는 탐사팀은 북대서양 해저에서 독일 해군의 가장 두려운 전함 중 하나였던 비스마르크의 잔해를 발견했다. 이 전함은 48년 전 침몰한 상태였으며 수면 아래 4,800m 가까운 깊이에 잠들어 있었다. 이번 발견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해군 사상의 미스터리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전쟁의 거인이자 2천여 명의 선원이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을 세상에 드러내주었다. 비스마르크는 라인 운용 작전에 배속되어 1941년 5월에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고테나펜을 출항했다. 그들의 임무는 대서양을 오가는 영국 수송대를 차단하여 영국의 물류 지원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움직임은 정보 차단을 통해 영국 해군에 감지되었고 곧 다수의 함대가 독일 전함을 요격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5월 24일 덴마크 해협에서 비스마르크는 영국 전함 후드 및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조우했다. 후드는 비스마르크의 정밀한 포격을 맞아 폭발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침몰했다. 탑승자 1,418명 중 단 3명만이 생존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비스마르크에 타격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자체 손상을 입고 철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도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연료 탱크가 손상되며 작전 지속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지휘관 퀸터 리첸스는 계획을 변경하고 점령 중인 프랑스로 향해 수리를 시도하게 되었다. 영국 해군은 끝까지 집요했다. 이틀에 걸쳐 구축함, 순양함, 항공기들이 비스마르크를 끊임없이 추격했고 결국 그를 거의 무력화시켰다. 5월 27일 전함 로드니와 킹 조지 5세는 다른 함정들과 함께 비스마르크를 포착했고 근거리에서
집중 공격을 가했다. 전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포위된 상태였으며 결국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침 명령이 내려졌다. 2000여 명의 독일 해군이 그와 함께 시면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침몰 지점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광활한 북대서양과 20세기 중반까지의 제한된 탐색 기술로 인해 비스마르크는 실질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해양 추적 기술이 발전한 1980년대에 이르러 그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었다. 1985년 타이타닉의 잔해를 찾아낸 로버트 발라드는 이번엔 비스마르크에 집중했다. 그는 첨단 기술을 동원했는데 여기에는 사이드 스캔 소나, 원격 조종 잠수정, ROV, 심해 탐사용 특수 선박 노어 케이놀가 포함되었다. 이 장비들을 바탕으로 그는 영국 해군이 보고했던 마지막 위치 주변 해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1989년 6월 8일 탐사팀의 모니터에 해저의 거대한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스마르크였다. 수십 년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는 여전히 식별 가능했으며 선체는 비교적 온전했고 주포탑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시각적 충격은 강렬했고 거의 반세기를 극한 조건 속에 가라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함은 여전히 그 위용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었다. 조명과 카메라를 장착한 원격 잠수정을 통해 탐사팀은 잔해의 구석구석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여러 구역에서 대규모 손상을 관찰했다. 뜯겨나간 철판, 뒤틀린 강철, 옮겨진 포탑 등은 최후의 공격에서 입은 타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영상 기록은 전함이 어떤 종류의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가장 의미 있는 발견 중 하나는 선체 하부에서 발견된 해수 유입 밸브였다. 이 장치는 물이 선체 내부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다수의 보고서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선원들이 자침을 선택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전함이 포위되고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배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가라앉히기를 선택한 것이다. 난파선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기술적 가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카메라가 비춘 장면에는 텅 빈 복도와 격실, 어둡고 조용한 통로, 시간에 멈춘 삶의 조각들이 있었다. 비록 더 이상 인체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스마르크는 단순한 금속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전쟁의 무덤이었다. 해저의 고요함은 돌아오지 못한 2000여 승조원의 기억을 더욱 또렷이 울려 퍼지게 했다. 비스마르크의 발견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추측과 이론의 장을 마감했다. 전투 위치, 전술, 최후의 결정들이 검증되었고 로버트 발라드는 역사적 난파선 탐사의 핵심 인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이번 발견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상징적인 전함 중 하나의 마지막 모습을 세상에 되돌려 주었다. 수심 거의 5000m 아래 비스마르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움직이지 않으며 말없이 전쟁의 상징적인 해전 중 하나를 증언하는 침묵의 목격자로 남아있다. 그것은 더 이상 힘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이 남기고 간 것들의 증거다. 뒤틀린 강철, 잊힌 명령의 메아리, 그리고 시면에 매달린 역사의 무거운 침묵. 화이트 23, 소련 북극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전투기. 2004년 여름 러시아 북극권 마르트 야브르 호수에서 한 어부가 맑은 수면 아래 얇은 침전물에 덮인 동체의 윤곽을 발견했다. 수십오 미터 깊이에 가라앉아 있던 항공기는 벨 P-39 에어라코브라였다. 프로펠러는 물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고 처음엔 식별 가능한 표식이 없었다. 하지만 동체 표면을 가볍게 닦자 소련의 붉은 별과 노란색 일련 번호가 꼬리 부분에서 나타났다. 기록 조사 결과 이 비행기와 조종사는 1944년 11월 항공기 이전 임무 도중 실종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 조건이 유리한 틈을 타 복원팀은 공기 주머니, 삼각대, 트럭에 장착된 윈치를 이용해 항공기를 인양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조종석 양쪽 출입문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확인했다. 강제 수상 착륙의 경우 조종사가 탈출을 위해 적어도 한쪽 문을 열고 나왔다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만 이 기체는 그렇지 않았다. 충돌 당시 호수가 결빙되어 있었다면 탈출 시도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흔적도 없었다.
조종석 내부를 확인하자 조종사의 유해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2004년 10월 6일 조종사는 무르만스크 북서쪽에 위치한 영광의 계곡 기념비에 군 장례 절차를 통해 안장되었다. 비행기는 놀라울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고 주요 손상은 우측 날개의 선두부 일부가 없어진 정도였다. 마그네슘으로 제작된 바퀴 허브나 엔진 부품 일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되어 사라졌다. 보건팀을 놀라게 한 것은 주익의 기관총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대신 탄약 저장함 안에는 미국산 통조림 6개와 추가 탄약이 발견되었다. 325g짜리 이 통조림은 매사추세츠 사우스버러에 위치한 비어풋 팜스 컴퍼니 제품으로 양념 돼지고기, 라드, 양파가 담겨 있었다. 이는 무기뿐 아니라 식량까지 포함된 미국의 무기 대여 프로그램의 흔적이었다. 주무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프로펠러 축을 통해 발사되는 콜트 브라우닝 M사형 37mm 기관포는 탄약 30발이 장전된 상태였고 엔진 덮개 위에 설치된 중기관총 2정에도 각각 200발씩 장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발견은 무기류가 아닌 조종석 우측 문서함에서 나온 비행기의 정비 기록 책자였다. 일부 페이지는 손상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었다. 이 기록 덕분에 항공기의 여정이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일련번호 442911을 가진 P-39Q-1호는 뉴욕 버펄로에서 제작되었으며 AC-40071 계약에 따라 제작된 마지막 1000기 중 하나였다. 엔진은 최대 출력 1200마력을 내는 앨리슨 V1710 8호형이었다. 이 기체는 1943년 11월 제작 완료되어 상부는 올리브 그린, 하부는 뉴트럴 그레이 색상으로 도색되었고 미 공군 마크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후 무기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소련으로 인도되었으며 동부 해안에서 출발해 인디아나, 노스다코타, 몬태나를 거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거기서부터 항공기는 ALSIB 항로에 진입해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향했다. 기체는 여러 소련 수송부대에 의해 구간별로 조종되었고 비행의 각 구간마다 정비 지점, 조종사 교체, 누적 비행 시간이 꼼꼼히 기록되었다. 버펄로에서부터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 총 12,600km를 비행한 후 이곳에서 붉은 별이 기체 동체와 날개에 도장되며 소련군의 표시가 부여되었다. 이후 기체는 제7항공군의 기지인 살레하르드로 이송되었고 최종적으로 제257호납 항공사단 산하 773 전투항공연대 773 IAPE에 배속되었다. 이 항공기는 화이트 23으로 식별되었으며 1914년 6월부터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핀란드에 대한 공세에 참여했고 이후 노르웨이와 핀란드 북부의 독일군 진지를 대상으로 한 페차모 키르케네스 작전에 투입되었다. 마지막 작전 단계에서 해당 기체를 조종한 이는 이반 바라노프스키 중위로 90회 이상의 출격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는 다수의 전투 비행, 공습, 호위 임무를 수행하며 수십 시간의 작전 비행을 기록했다. 1914년 10월 이 항공기는 대공포에 피격되었으나 같은 날 수리된 기록이 남아있다. 11월 19일 화이트 23은 무르마시에서 출격해 최근 점령된 루오스타리 비행장을 향했다. 탑재한 화물은 보급품과 탄약이었다. 접근 도중 바라노프스키 중위는 편대에서 이탈했고 고도를 잃은 채 교신이 끊겼다. 구조 신호는 수신되지 않았고 중대 지휘관은 실종으로 판정했다. 즉각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공기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의 행방은 60년이 지나 북극의 호수 바닥에서야 밝혀졌다. 기체는 온전했고 조종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겨울 얼음 위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얼음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는 것이다. 충돌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당시 바라노프스키는 22살이었으며 유해에는 제3급 영광훈장과 군사붉은 기훈장이 함께 남아있었다. 빙하가 수십 년간 숨겨둔 이야기는 결국 세월과 맑은 호수가 다시 세상의 기억 속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치의 금고 2013년 프라하의 가벽 뒤에서 발견되다. 2013년 체코 프라하 비노흐라디 지구의 한 역사적 건물 내부를 복원하던 도중 작업 중이던 석공팀은 지하 벽면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해당 벽은 도면에 표시된 두께보다 두꺼워 보였으며 그 건물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문제의 구역을 조심스럽게 철거하자 벽체에 매립된 금속 구조물이 드러났다. 그것은 회전식 다이얼 3개로 구성된 조합식 잠금 장치를 지닌 오래된 강철 방탄 금고였으며 외부에 어떠한 식별 표시도 없었다. 복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금고는 부동산 등록 기록에도 이전의 안전자산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위치와 은폐 방식으로 미루어 이 금고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체코 국가기록원 직원과 군사역사박물관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금고 해체 전문가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 손상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그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귀금속이나 현금이 아니었다. 가죽 표지로 제본된 서류철, 정성스럽게 말아 보관된 문서, 밀봉된 봉투, 제3제국의 상징이 새겨진 목재 상자 등이 있었다. 이들 문서는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금고 내부에 밀폐된 환경 덕분에 놀라울 만큼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모든 자료는 보존 연계 체계를 따라 국립기록 보관소로 이송되었다. 첫 번째 문서 묶음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에 주둔한 친위대 SS 장교들과 나치 민간 행정당국 간의 서신 교환을 담고 있었다. 이 문서들은 재산 이전, 반체제 인사 감시, 현지 유대인 가문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의 물류 조정 등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일부는 전후 재판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상당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 인물들이었다. 목재 상자 안에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형 유물이 다수 있었다. 이니셜이 새겨진 회중시계, 독일산 만년필, 제3제국 은행 도장이 찍힌 금화, 그리고 암호로 적힌 주석이 함께한 수기 지도 한 장이 있었다. 특히 이 지도는 매우 중요했다. 프라하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탈출 경로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알려지지 않은 농촌 은신처들을 경유지로 포함하고 있었다. 경로의 정확성과 지형 정보는 이 지도가 현장 지휘 경험이 있는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봉인된 봉투 중 하나에는 회수된 자산을 비엔나와 바이에른의 저장소로 이송하는 절차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행정문서 특유의 건조한 어조로 작성되었지만 그 내용은 체계적인 약탈임이 분명했다. 예술작품, 악기, 가족문서, 고급 목재 가구 등이 목록화되고 포장되어 직접 명령에 따라 운송되었다. 이 문서들은 이후 점령 기간 중 사라진 수천 점의 문화재 행방을 추적하는 국제조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서는 SS 문서 양식을 사용한 기밀보고서로 전쟁 마지막 몇 달간 프라하 내 독일계 체코인 인구의 상태를 평가한 것이었다. 문서에는 도덕적 붕괴의 조짐, 탈영병 증가, 대중의 나치에 대한 거부감 고조 등 현실적인 위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유기된 부동산들이 임시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아직도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되었다. 보고서는 섬뜩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반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조사 결과 이 금고가 숨겨져 있던 건물은 1943년 독일군 장교들이 점령하여 임시 거주지 및 사무소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이 끝난 후 별도의 조사 없이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반환되면서 은폐된 공간은 수십 년 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이후 건물의 소유자들도 가벽 너머의 점령기의 가장 결정적인 기록 중 일부가 숨겨져 있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고의 일부 내용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희귀성이 인정된 금화, 전략적 가치가 명확한 수기지도, 그리고 역사적 중요도가 높은 일부 서신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문서는 디지털화되어 보관되었고 인증된 연구자들에게 열람이 허용되었다. 주요 유물 일부는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일시적으로 전시되어 점령기에 숨겨진 비밀을 주제로 한 특별전에 포함되었다. 이 발견은 프라하 내 유사 건물에 대한 새로운 탐사를 촉진했다. 도시 고고학자, 역사학자, 구조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전시 중 독일군이 사용했던 건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금고만큼 충격적인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은닉 방식으로 숨겨졌던 문서, 개인 물품,
행정 기록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금고의 발견은 단순한 유물 발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막바지 패배를 눈앞에 둔 나치 고위 인사들이 언젠가를 위해 감춘 기록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췄고 계획은 벽과 함께 봉인된 채 잊혔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어느 날 잘못 측정된 벽면 하나가 유럽의 가장 어두운 역사 한 조각을 다시 세상으로 꺼내놓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총성이 울린 뒤의 전쟁 흔적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들은 재현물도 상징도 아니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실제의 잔해들이다. 하나하나의 발견은 단순히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가 여전히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땅속, 물속 혹은 잊혀진 문서 속에,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는 한 전쟁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